이렇게 법정사가 성립되지 않은 사례와 임차인 등의 배당 방법. 여기서도 우리가 건물이 법정사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지상 건물의 임차인이 배당 요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배당 요구해서 배당 받고 선순위 임차인이 다 나가느냐, 아니면 내가 토지의 절차에서 토지와 건물 소유가 다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 배당 요구를 할 수 없지만, 왜냐면 건물 소유자와 땅 소유자 같을 때에 지상 건물에 있는 임차인들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땅에도 미치죠. 그럴 때에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토지와 건물 소유 달라가지고 땅에 대해 배당 요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이 건물의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덜이라 나중에 건물이 경매되면 대항력이 없고, 내가 나중에 건물을 경매 놓더라도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인수할 권리가 없다, 이런 것까지 판단해서 해야지. 아니면 땅을 낙찰받고 건물에서 폭탄을 맞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다고 건물을 그냥 강제 철거할 수도 없잖아요. 법적 성립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임차인들이 있는데 그걸 법으로 그냥 강제 집행하고, 그리고 건물을 철거를 또 강제 집행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웬만한 강당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법정사건을 즐기려면 토지를 낙찰받을 때에 그 토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럴 때는 아까 같이 건물 철거 판결하고 임차인 퇴거 명령 판결을 동시에 수상해서 먼저 임차인을 퇴거하고 그 다음에 강제 집행하고 건물을 철거하게 해서 큰 그림을 져서 거기서 수백억을 돈을 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작은 돈을 벌면서 그렇게까지 임차인한테 야박하게 하고 조그만 그림을 그리면서 임차인이 야박하게 강제 집행하고 이런 것들을 할 것이지 안 할 것이냐는, 토지를 낙찰받을 때 아예 그런 판단을 먼저 하고 입찰에 들어가라. 그러면 법정 사건이 즐겁고 경매가 즐겁고 여러분의 주머니도 돈독하게 동그란 금전이 채워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례를 보면, 대지의 저당권 설정이 되고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만 경매됐을 때 법적인 성립이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가 아니죠. 근데 그 동일 소유자가 저당권이 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지만 그 이후에 동일 소유자 요건을 갖췄을 때에, 이럴 때에도 이 지상 건물을 법정이사건을 인정하게 된다면 이 근저당권자가 건물이 없어서 법정이사건을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런 예측하지 못했던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판례는 법정이사건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거죠. 토지와 건물 소유가 동일해야 되는데 그 동일인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이어야 된다. 이렇게 저당권 설정된 뒤에 건물이 없었다 하면 근저당권이 예측하지 못했던 손실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정이사건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 1순위 근저당 이후에 2순위 근저당이 신한은행 근저당이 설정했는데, 신한은행 근저당 설정 당시엔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어. 이랬을 때에 이 신한은행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어가지고 토지와 건물 소유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이 신한은행 근저당권을 기준해서 판단한다면 동일 소유자 요건이 맞기 때문에 법정이사건을 인정해야 돼. 그렇게 된다면 선순위 국민은행 근저당권이 처분권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선순위 근저당권이 처분권이 후순위 신한은행 근저당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선순위 저당권을 기준해서 동일 소유자 여부를 따지는 건데,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이사건을 인정하지 않는다. 신한은행 근저당권자의 경매를 놓다고 경매 놓은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건물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고 저당권 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을 때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경매로 인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경우는 법정이사건뿐만 아니라 간접법정 법정이사건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 낙찰자가 이수시는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선을 수정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줄줄이 나오죠. 나대지 상태에서 빈 땅에서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만 저당권 설정하고 건물을
하였다면, 토지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에 의해서 토지가 매각되었다면 법정상 성립되지 아니하고 건물을 철거당할 수밖에 없다. 이는 건물 소유자가 대지 저당권 및 그 저당권 실행으로 낙찰받은 매수인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정 이사건이 성립되지 못하는 건물 임차인 역시 임차인의 권리는 건물에 존재하는데, 건물이 그 권리가 토지 사용 권한이 없고 건물이 철거당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면, 거기에 있는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나 또는 유치권자 역시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다. 그리고 신축된 건물의 임차인은 토지 저당권에 대해서 우선해서 토지 매각되면 소액보증 일정액을 우선에 변제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가 A 소유자, 건물이 A 소유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 근저당이 설정이 됐다. 그리고 나서 토지만 경매돼 가지고 B가 토지 B 낙찰자, 그래서 건물 A는 법정이사건이 성립된다. 이렇게 성립하고, 또 이럴 때에 여기에 임차인 역시 이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소액 임차인이면, 임차인에 해당되면 최우선 변제를 근저당보다 우선에 변제받고, 근저당권보다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으면, 근저당권이 예를 설정한데 2,000원인데 설정이 됐다. 그러면 임차인이 4천만 원 이하야 되는데 이것이 1억이다. 1억 원이다. 그러면 근저당권이 먼저 배당받고, 그렇지만 여기 4천만 원이다 그러면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먼저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법정에서 성립되지만 그 지상의 건물 임차인이 토지 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근저당권자가 그 예측했던 손실이기 때문에 예측했던 손실을 인정하는 제도죠. 그러나 우리가 토지가 A고 건물이 B다. 이럴 때 근저당이 설정이 됐다면, 이런 경우는 토지만 경매됐다고 하면 이 토지를 C 낙찰자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은 법정이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역시 토지에 대해서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없다. 왜냐면 건물하고 토지가 동일한 소유일 때 우선 변제권만 땅에 미치는 거거든요. 대항력은 땅에 미치지 못하고. 근데 이것이 토지만 경매됐을 때에 건물에 있는 임차인이 땅에 대해서 배당 요구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있지만, 일반 매매로 바뀌었을 때에는 이 토지 소유자도 당연히 임차인의 이 권리를 승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정일자의 효력 같은 경우는 일반 이 소유자를 바뀌었을 때는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은 근저당권자 같이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지분 비율대로 인수해야 되는 권리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토지에는 A고 여기에 근저당권이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토지만 경매됐다. 토지만 경매됐을 때 토지를 C가 낙찰받았다. 이 당시에 경매 당시에는 건물이 이제 존재했다 이 말이죠. 건물이 A였다. 이럴 때 여기에 있는 입주한 임차인들 이거는 이 건물은 A고, 근데 이거는 법정 지상권도 성립이 안 되고, 이 건물에 있는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금액도 요 근저당보다 우선에 변제받지 못해요. 이 근저당권은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도 예측할 수 없었고,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이 발생할 것 같다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제 보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토지는 A고 근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은 안 됐지만 기초공사 울타리만 만들어서 건물 지으려고, 이런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그 토지만 경매될 당시에 건물이 존재했다.
이럴 때에 토지 낙찰자 C 건물이 A다. 이렇다고 하면 여기에는 이거는 법정 이상권도 성립이 되고 또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도 근저당권을 기준해서 소액임차인은 최우선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때에 근저당권자 역시 법정 이상권을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 건물이 지어지면 임차인들이 발생할 것 갖다가 예측할 수 있었고, 기본적으로 법정 이상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또는 이제 그 건물을 소유자를 보호하거나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비용을, 사회적인 공익적인 비용을 줄여야 된다는 이제 그러한 법리적인 목적에 따라서 법정 이상권을 인정하지만,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주택임대차법상 영세한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법리적인 위한 법리에서도 그것이 근저당권보다 우선해야 된다는 그러한 명분에 따라서 이 근저당권자가 건물이 지어지면 법정 성립과 소액임차인이 발생할 때 예측할 수 있었다면 이 토지 저당권보다 그런 것들을 우선해서 인정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토지 저당권자가 낙찰 경매 절차에서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할 때까지 최소한 1층 정도가 4개의 기둥과 주벽과 지붕이 존재해서 1층만큼이 독립된 건물이 존재해야 인정이 되는, 그때까지도 기초공사로 있었다면 법정 이사건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갖다가 우리가 참고 알고 있어야 된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는 게, 왜냐면 이런 내용들을 글로 쓰면 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 알 수 있게끔 하나씩 하면 이거 몇 시간씩 강의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몇 시간씩 강의할 사항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한 것들을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2번, 3번 들어서 이거를 이제 마스터해야지, 마스터. 자, 이렇게 지금 같은 내용들은 여러분이 이제 평상시에 이해하기 어려운 거라도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제가 이 정도는 뭐 법정 사건에 대해서는 일가를 이룬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손실을 왜 얘기하냐? 예측했던 손실은 봐라. 예측하지 못했던 손실은 보지 마라. 이런 얘기죠. 나대지 상태에서는 근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했던 법정 사건이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손실을 보지 않아야 된다. 그러나 근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했다면 예측했던 손실이기 때문에 봐야 된다. 또 나대지 상태에서 설정된 근저당권자에게 추후 건물이 지어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그런 사람한테 최우선 변제를 근저당보다 우선하는 특별우선 채권이라서 우선해서 변제받게 된다면 근저당권자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보게 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초공사 정도로 해가지고 건물이 지어가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거라는 걸 자기가 건축 신고 내역들을 확인만 할 수 있었다면, 대출할 당시에 서류 가져오면 다 가져오지 않아요? 채무자가? 그런 노력만 했으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그런 사항이라면, 그러한 나중에 건물이 지어가지고 소액임차인이 발생했을 때에 근저당보다 우선에 변제받아도 그런 것들은 근저당권자가 예측했던 손실로 봐야 한다. 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할 목적이 더 크고, 또 이 법정 이상권을 인정함으로써 건물을 새로 짓는 사회적 공익적 비용을 줄이자고 하는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법리적으로 맞는다는 거죠. 또 건물 소유자를 또 보호해야 되는 그러한 목적도 맞고, 그런 목적에서 우리가 법정 이상권을 인정하려고 용을 쓰는 거죠. 용을 쓰는. 법정 이상권 이유는 사실은 그런 거예요.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건물을 철거해서 사회적 공익적 비용을 줄이자는 목적이고,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려는 이 두 가지 큰 원칙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법정 사건을 인정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했던 손실을 보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목적으로 보는 거예요. 계속적인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도 이 내용을 한번 봐드릴까요?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하였다면, 토지 저당권자의 경매 시청에 의해서 토지가 매각되었다면 법정 이상권 성립되지 않고 건물은 철거당할 수밖에 없다. 이는 건물 소유자가 대지 저당권 및 그 저당권 실행으로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정 이상권이 성립되지 못하는 건물의 임차인 역시, 왜냐면 건물은 주물 내지 주된 권리고 이 임차인은 건물의 이 종물 내지 종된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물이 없으면 종물은 당연히 없다는 거죠. 부정성에 따라. 그렇죠?
역시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다. 왜냐면 건물이 그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그 건물을 주인으로 모셔야 될 임차인 역시 주인이 없는데 임차인이 그 종물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거죠. 역시 저당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그리고 신축된 건물의 임차인은 토지 저당권자에 보다 우선해서 토지 매각되면서 소액 보증금리 일정액을 우선에 변제받지 못한다. 변제받게 된다면 토지 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했던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대법 99-2553입니다. 토지 저당권자가 토지 매각대금에서 1차적으로 우선 변제받고 나서 다음에 경매대가에서 순위 채권을 공제한 배당 잔여금에서만 소액보증 일정액과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토지의 저당권 설정된 건물이 없다가 이도령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토지와 지상에 있는 건물의 말소기준 권리가 달라지죠. 이때 토지의 말소기준 권리는 이때 설정이 된 거고 건물의 말소기준 권리 이거죠. 근데 이 건물에 있는 임차인은 건물은 대항력, 건물을 사용 수익하는 거니까 대항력을 정할 수 있고 건물에서는 우선 변제권, 이 우선 변제권은 최우선 변제금하고 소액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금하고 확정 일자부 우선 변제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랬을 때 땅만 경매될 때는 이 대항력은 주장할 수 없고 우선 변제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 그러면 토지의 말소기준 권리는 임차인의 대항력권보다 빠르고 건물에서는 건물의 말소기준은 신한은행 기준하면 갑임차인은 선순위고 을임차인은 후순위가 된다는 거죠. 이때 건물만 경매될 때는 토지의 말소기준 상관없이 건물의 말소기준 권리가 갑이 선순위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하면 인수해야 되고 배당 요구했다. 미배당 잔여 배당 받다면 소멸되는 거고 미배당했다 낙찰자가 줄 때까지 주택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동시에 항변권을 가지고 있다. 을임차인은 미배당이 소멸된다는 거죠.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그 후에 이렇게 했다면 이 당시에는 법정이사건이 성립돼요. 요 토지에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만 경매됐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럴 때는 1차적 법정이사건 성립되나 나중에 이 빈 땅에 설정된 근저당권에서 토지가 경매되게 되면 법정이사건은 소멸된다는 거죠.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나중에 토지만 낙찰받은 사람이 이 건물만 낙찰받은 사람이 토지 저당권자가 경매가 진행되든가 아니면 경매가 진행되면 법정이사건이 성립이 안 돼서 건물을 철거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경매 절차에서 지자체가 직접 토지를 낙찰받거나 아니면 이 건물을 낙찰받은 강강찬이 이 토지 저당권을 대의 변제하는 경우가 있죠. 대신 변제해 주는 경우가 있죠. 이 대의 변제에도 근저당권을 맞는 물권의 변동을 가져오면서 대의하는 경우와 그냥 채권으로서 대의 변제하게 되면 일반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여기 토지에 대해서 채권 가압류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에 이제 법정 대의냐 일반 대의냐 이거 갖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근저당권을 이전받으면서 법정 대의하는 게 좋다는 거죠. 어쨌든 건물만 낙찰받아도 땅이 경매되면 직접 낙찰받을 수 있고 땅에 있는 채권을 대의 변제함으로써 이 토지의 경매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계속적인 감각적인 법정이사건을 유지 존속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여러분 법정이사건이라든가 특수물건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니라 2+1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알파가 붙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있다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식으로 앞을 내다보고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내가 건물을 낙찰받았다. 그럼 법정 성립한다. 그럼 토지의 채권자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럼 나는 어떻게 대응하게 되면 건물을 먼저 낙찰받고 토지를 나중에 낙찰받더라도 우리가 손해볼 일이 아니죠. 실무는 좀 그렇게 많이 있어요. 건물을 낙찰받고 나가지고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건물 철거성을 하게 되면요. 무조건 철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건물 소유자하고 그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철거에 따라 소송이 진행이 되면 건물 소유자가 이 판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땅을 매도 청구할 때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왜냐면 내 건물을 철거함으로 사회적인 비용이 증가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걸 좀 고려하면 어떻게 했냐면 판사가 땅 소유자에게 이 조정을 하죠. 그래서 또 이 땅을 건물을 철거하지 않게끔 또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유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토지 소유자 같은 경우는요, 7, 80%는 거기에 넘어가요. 왜?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게 있고 그 양심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게 그렇지 않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자체가 좀 맑은 마음을 갖지 않다고 봐도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대화를 하면 다 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 성립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땅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땅이 경매될 때 한다든가. 또 이 토지 소유자 건물이 법정 성립이 안 되다 무조건 철거,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강단이 있어야 하는 강단. 그렇다는 거죠. 자, 토지의 저당권 설정 시에 그 지상에 건물이 존재한다. 이렇게 토지는 국민은행, 건물은 강강천이었어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 대부분이 법정이 사건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는 빈 땅에 설정된 저당권이라든가 이렇게 저당권 설정 시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에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달랐다면 저당권자로서 이 추후 토지만 경매됐을 때 법정상권자가 이 근저당권자가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 소유가 달라있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했던 손실을 보지 않게 법정 이상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민법 366조 제1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 상태에 따라 달라져야만이 근저당권에 달라지면 법정 이상권 성립되는 거고 일반 매매로 달라지면 관습법상 법정 이상권 달라지는 거죠. 성립이 안 돼요. 왜? 가장 중요한 법정 성립되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근데 저당권 설정에 동일 소유자가 아니다 하면 가장 중요한 동일 소유자 요건에 반하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는다. 민법 666조의 제1항에 따라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 소유자 달라져야 되는데 동일 소유자이기 때문에 민법 366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번엔 저당권 설정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달라요. 그러나 이 강각천으로부터 이도령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도령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사와가지고 토지와 건물 소유자 동일이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춘향이가 토지만 가압류했어요. 왜 가압류냐? 지상에 가압류에 별거 없어요. 왜냐면 임차인만 득실하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토지에서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번안소송에 토지만 강제 경매해 뒀다. 이럴 때는 이제 법정 사건이 성립이 안 돼. 왜냐면 이거를 기준해서 가압류 시점을 기준해서는 동일 소유자의 요건을 맞지만 이걸 갖고 판단해서 법정 사건을 인정하게 된다면 이 선순위인 국민은행 근저당권보다 이 후순위인 가압류권자가 처분권에서 우선하는 이 권리에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 국민은행 근저당보다 후순위 가압류권자가 우선하는 권리가 행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국민은행 근저당권이 처분권의 범위 내에서는 이 가압류권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은행 근저당권이 처분권을 기준으로 해서 동일 소유자 여부를 판단해야지 후순위 채권인 가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동일 소유자 여건을 판단하게 된다면 선순위 국민은행 근저당권이 처분권을 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토지만 국민은행 근저당 설정 당시에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어요. 이번에는. 근데 그 이후에 건물이 소유자가 강간청으로 변경이 됐어. 이렇다면 일반 매매로 바뀌기 때문에 이럴 때 여기에서 간습 법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다. 그리고 나서 토지만 가압류 시점에 동일 소유자가 아니었어요. 이 가압류 번항에서 이 토지만 강제 규명해 놓았어요. 춘향이가 이랬다고 하면 자기가 가압류 시점으로는 동일 소유자이기 때문에 법정 이사건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선순위 저당권자가 예측했던 손실을 보지 않고 부당이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 소유자이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 당시에 법정 이사건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 후순위 채권의 사전 변경에 따라서 동일 소유자가 아니고 그런 거에 의해서 경매돼 가지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가지고 법정 이사건을 인정하게 된다면 이 근저당권자가 예측했던 손실을 안 보게 되는 부당이득을 보게 돼서 힘이 부당하다 해서 대법원 판례에서는 법정 이사건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동일 소유자권은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하는 거다. 이런 경우는 이 말소 기준 권리 기준 때는 동일 소유자가 아니었지만 그 이후에 채권의 동일 소유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게 된다면 이 국민은행 근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했던 손실을 보게 돼서 이제 그 손해를 보게 된다. 이거는 반대로 부당이득을 보게 돼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대부분 판례고, 그런 내용들은 이러한 내용들은 어디 있느냐, 여기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 1번 사례와 같이 저당권 설정자지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민법 360조의 법정이사건 성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민법 366조의 법정이사건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였다가 달라지는 경우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례 2와 같이 1순위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고 그 이후에 2순위 가압류 채권에 의한 강제경매만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압류 또는 강제경매 시점에서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 소유자권이 성립되므로 법정이사건이 성립되는 것과 같이 오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법정이사건에 대한 판단은 1순위 저당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 사례 2에서 법정이사건이 성립되지 않게 된다는 내용을 이 판례를 갖고 하는 거죠. 이제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와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된 압류나 그 압류 선행에 가압류가 있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 후에 강제경매로 인하여 이룰 때는 1순위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는지를 이에 따라 간접법정 법정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